자,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습지 70쪽의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단일인자 유전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하는 것이 단일인자 유전이었고, 이 다인자 유전은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할 때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요. 정리를 해보면 다인자 유전이란 한 가지 형질에 대해 여러 쌍의 빈칸 채워봅시다.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누적으로 영향을 미쳐 형질이 발현되는 유전 현상을 말합니다. 이 다인자 유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이 다인자 유전의 경우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질이 다양하고 연속적인 형질 분포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나 몸무게, 피부색, 지문선의 수, 지능 이런 것들은 다인자 유전 방식으로 유전되거든요. 이 사람의 키 같은 경우 딱 두 가지로 형질이 나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몸무게 같은 경우도 이 형질이 다양하고 연속적인 분포를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인자 유전이고 이 다인자 유전의 특징은 다양하고 연속적인 형질 분포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여러 유전자가 누적적으로 영향을 주며 발현에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두 번째 특징이다. 세 번째 특징은 개체수 분포가 이런 그래프를 우리 뭐라고 하죠?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죠. 정규 분포 곡선 형태를 보인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가로축이 이 형질 분포예요. 형질 분포. 이 형질 분포 중에 이제 평균값이 존재하고요. 이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는 개체의 이 개체수가 가장 많고 평균값에서 양 사이드로 갈수록 개체수가 점점 작아지는 양상인 이 정규 분포 곡선을 띈다라는 게 다인자 유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다인자 유전에서의 표현형의 다양성이라고 해서 이 다인자 유전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여기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다인자 유전에 해당하는 형질 중에 피부색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근데 이 피부색 유전 모형을 우리가 한번 피부색 유전 모형을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여기에 대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가정을 여기다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가정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가정은 뭐냐? 피부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 한 쌍, 라지 B 스몰 B 두 쌍, 라지 C 스몰 C 이렇게 세 쌍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가정을 하였고요.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고 가정을 하였고, 두 번째는 대문자 A, B, C는 피부를 검게 하는, 피부색을 진하게 하는 유전자에 해당하고, 소문자 A, B, C는 피부를 희게 만드는 대립 유전자에 해당한다라고 가정을 또 했어요. 그래서 대문자에 해당하는 것은 검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였고, 여기 보면 밑에 그림 보면은 검은 동그라미 있죠? 그리고 피부를 희게 만드는 대립 유전자의 경우 흰 동그라미로 표현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흰 동그라미. 그래서 피부는 유전자형이 대문자 A, B, C, C일 때 가장 검고 모두 다 소문자인 이 경우에는 가장 희며 그 사이에서는 피부를 검게 만드는 대립 유전자 수가 많을수록 피부가 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애는 가장 흰 피부를 가지고 있고 대문자가 한 개 있는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짙겠고 두 개 있는 경우 조금 더 3개, 4개, 5개, 6개가 끝이죠. 이렇게 6개일 때 가장 진하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립유전자 한 쌍, 두 쌍, 세 쌍, 총 대립유전자 6개가 관여할 때 이 피부색이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몇 가지일까요? 피부색의 표현형, 가지수. 피부색 표현형 가지수. 이 가정에서 따르면 피부색이 대문자 하나도 없어서 대문자가 0인 것과 대문자가 총 6개인 경우 해갖고 총 피부색 표현형의 가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몇 가지다? 7가지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은, 그래프 보면은 피부색이 여기 대문자가 0인 것부터 대문자가 6인 것까지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의 표현형 가지수가 이제 제시되어 있어요. 여기 가계도를 한번, 가계도가 아니, 맞죠, 가계도죠. 가계도를 한번 봅시다. 일단 부모 세대를 보면은 순종인 부모예요. 그러니까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매우 흰색인 부모,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c, 스몰 c의 부모겠죠. 부모 한 명과 한쪽과 매우 검은색이니까 모두 다 대문자야.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c, 라지 c. 이 부모가 자손을 낳았어요. 그래서 자손 1세대. F1세대를 보면은 F1세대의 유전자형은 뭐겠어요? 이 다소문자인 부모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에는 스몰 a, 스몰 b, 스몰 c밖에 들어갈 수 없겠죠. 다 대문자인 부모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이 유전자 구성은 라지 a, 라지 b, 라지 c 이 경우밖에 없겠죠. 이 두 개가 만나니까 수정되니까 자손 1세대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입니다. 이러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와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는 다른 사람과 이제 자손을 또 낳아요. 그러면은 자손 2세대, F2세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인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총 몇 가지일까요? 이 두 개 중에 하나, 두 가지, 이 두 개 중에 하나, 두 가지, 이 두 개 중에 하나, 두 가지에서 총 2의 3승으로 8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8가지의 생식세포 종류를 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배열한 거고 난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배열을 하는 거예요. 이 만들 수 있는 8가지 생식세포의 종류 한번 써볼까요? 8가지밖에 안 되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A, 라지 B, 라지 C 말고 스몰 C.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B, 라지 C. 라지 A, 스몰 B, 스몰 C.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B, 라지 C. 스몰 A, 라지 B, 스몰 C.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라지 c,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총 8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동그라미로 검은색 점, 흰색 점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쭉 배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자 8가지 종류, 난자 8가지 종류 해가지고 총 만들어지는 자손이 칸이 지금 88에 64. 64칸이잖아요. 64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색 같은 경우는 대립 유전자가 대문자냐 소문자냐 이 대문자 개수에 따라서만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알파벳을 여기다 적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 볼까요? 여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러면은 총 이 한 칸은 64분의
1이겠죠. 64분의 1.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어주면은 그래프를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가 그리면은 64분의 1이겠죠. 64분의 1. 그죠? 막대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64분의 1. 자, 그 다음에 검은색 동그라미가 하나인 경우. 그러니까 대문자가 하나인 경우 찾아보면은 총 몇 개예요? 찾아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그러면은 64분의 6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64분의 6 이렇게 64분의 6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검은색 동그라미가 두 개인 경우 보자. 두 개인 경우 어디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 있네. 그쵸? 그러면은 64분의 15 어디야? 여기겠네요. 그죠? 그래 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칠하면은 여기는 64분의 15다. 64분의 15. 자, 그 다음에 검은색 동그라미가 3개인 경우 찾아보면요. 여기 이렇게 9개. 여기 9개에서 18개, 19개, 20개. 64분의 20까지겠죠. 그래서 그려보면은 (64분의 20) 그쵸? 그 다음에 검은색 동그라미가 4개인 경우 찾아볼까요? 4개인 경우는 여기 3개, 그 다음에 여기 9개, 그래서 12개에 여기 3개까지 하면은 몇 개예요? 15개죠. 그럼 64분의 15다. 64분의 15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64분의 15 그죠? 64분의 15 그 다음에 5개인 경우 그려보면은 어떻게 있어요? 5개인 경우 여기 3개에서 64분의 6이네. 그러면은 64분의 6 64분의 6 그 다음에 모두 다 검은색인 경우는 모두 다 대문자인 경우는 마지막 1개. 그래서 이렇게 1개. 그래서 64분의 1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죠? 지금 보면은 검은색 동그라미가 0개인 경우와 6개인 경우 동일하고요. 1개인 경우와 5개인 경우 동일하고요. 2개인 경우랑 4개인 경우가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자, 64분의 1 가운데에 이제 막대 그래프 가운데 점을 찍어볼게요. 각각 점을 찍어보고 그려보면은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을 나타낸다 라는 거. 그쵸? 아, 선생님 근데 이걸 언제 이렇게 하나하나 세고 이래야 돼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구할 수 있는 식을 하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확률과 통계 수학 시간에 배울 때 조합, 컨비네이션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 자, 총 지금 정자 8가지, 난자 8가지 수정하면은 총 64가지의 경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64분의
컨비네이션을 쓰는 거예요. 컨비네이션을 쓰는데 총 대립 유전자의 수가 6가지였잖아요. 대립 유전자의 수. 그래서 6C, 6 컨비네이션,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 6C 0. 한 개인 경우는 64분의 6C 1. 컨비네이션을 쓰는 이유는 얘네들이 조합되었을 때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컨비네이션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인 경우는 64분의 6C 2. 세 개인 경우는 64분의 6C 3. 네 개인 경우는 64분의 6C 4. 다섯 개인 경우 64분의 6C 5. 칸이 모자라네요. 6개인 경우 64분의 6C 6. 이렇게 구하면 돼요. 구하면 되는데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 자, 6C 0은 어떻게 구해요? 6C 0. 6C 0. 여기 0이 오면은 그냥 1이잖아요. 그래서 64분의 1인 거예요. 동일하죠? 64분의 1이랑. 그 다음 6C 1은 64분의 6C 1이니까 6이죠. 6C 2는 6C 2 어떻게 구해요? 6C 2. 6C 2는 6 곱하기 5가 분모에 오고 그 다음에 분자에 오고 1 곱하기 2가 분모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3, 5, 15. 그러면은 64분의 15다. 동일하죠? 64분의 15. 6C 3은 자 분자에 6, 5, 4가 오고요. 분모에 1, 2, 3이 옵니다. 3이 6, 6 없어지니까 64분의 20. 64는 62랑 동일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64분의 15. 그 다음 65는 64분의 6. 61이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66은 60이랑 똑같죠? 그래서 64분의 1.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세지 않아도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6C 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 6은 뭘 의미하는 거냐? 대립 유전자 종류의 수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3은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서는 대문자 숫자를 의미하는 거. 대문자 숫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쵸? 자,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가능한 표현형의 가지수. 표현형의 가지수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거에서 대문자가 6개인 거. 총 몇 가지? 6가지라고 하면 안 돼요. 총 7가지다. 그래서 다인자 유전의 이 형질 분포도가 어떻게 정규 분포 곡선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좀 그릴 때 삐뚤빼뚤하게 그렸는데 여러분들은 좀 예쁘게 그리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넘겨봅시다. 넘겨보면은 이제 여태까지는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제는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염색체 유전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어떤 염색체 위에 있는 거? 그렇죠. 성염색체 위에 있는 것을 말해요. 자, 사람의 성결정은 성염색체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자는 XX, 남자는 XY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아버지의 정자 중 절반에는 자, 아빠는 XY를 가지니까 정자를 만들 때 둘 중에 하나가 이 정자 안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정자 안에 절반에는 X가 들어갈 테고 나머지 절반에는 Y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태어나는 자녀가 남자일 확률과 여자일 확률은 어떻겠어? 반반으로 같겠죠. 그래서 확률은 같음. 자,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성염색체 유전 중에서 어떠한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Y 염색체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Y 염색체 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 형질은 여자한테서는 나타날 수가 없겠죠. 왜요? 여자는 Y 염색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Y 염색체 유전이라면 남자한테밖에 안 나타나요. 그런데 특정 형질을 나타내는 이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있다면 X 염색체는 남자도 가지고 있고 여자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납니다. 근데 확률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자, 보면은 이 X 염색체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반성유전이라고 부릅니다. 반성유전. 1번에 반성유전 써보자. 어떤 형질이 X 염색체에 의해 유전되는 현상을 반성유전이라고 하고요. X 염색체 위에 있을 때. 남녀에 따라 X 염색체의 수가 다르므로 유전 형질이 발현되는 빈도는 남자는 X 염색체 하나밖에 없고 여자는 2개 있잖아. 그래서 빈도는 달라집니다. 남자의 경우 X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는 항상 누구한테서 받을까요? 남자는 X 염색체를 항상 어머니에게서 받겠죠? 왜? 아빠한테서는 Y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남자의 X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는 누구에게만 전달될까요? 아들과 딸 중에. 아들한테는 Y 줘야 되니까 딸에게만 전달되겠죠. 그죠? 이런 반성유전의 특징이 있어요. 여자의 경우 X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는 양쪽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아요. 그래서 여자의 X 염색체는 아들과 딸 모두에게 전달됩니다. 이런 식으로 X 염색체로 유전되는 유전 형질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정록생맹과 혈우병이 있어요. 정록생맹, 적색과 녹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 그 다음에 혈우병은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피가 나잖아요. 이 피가 잘 응고되지 않는 것을 혈우병이라고 해요. 정록생맹으로 이 반성유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생맹이란 적색과 녹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유전병이고 정상대립 유전자는 X 염색체 위에 라지 R로 표현해주고 정록생맹 대립 유전자는 X 염색체 위에 스몰 r로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라지 R이 스몰 r에 대해 그러니까 정상이 정록생맹에 대해 우성입니다. 정록생명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정록생명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표로 정리해놨는데 여자와 남자가 있죠. 자, 여자의 경우 XX고 남자의 경우 XY예요.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X라지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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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스몰R, X스몰R, X스몰R로 총 유전자형이 3가지 종류를 가질 수 있죠, 여자는. 그죠? 유전자형이 3가지. 근데 남자는 XY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X라지R Y 그리고 X스몰R Y. 유전자형이 총 2가지인 경우밖에 없어요. 여자는 유전자형이 3가지, 남자는 2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에 대한 표현형은 어떻게 되느냐? 라지R, 라지R인 경우 정상, 라지R, 스몰 r인 경우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정상인 게 우성이니까 정상의 표현형을 갖고요. 정상인데 이렇게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진다 라면 우리는 이거를 보인자라고 부릅니다. 보인자. 그리고 스몰 r인 경우는 표현형이 어떻게 될까요? 정록생명이겠죠. 정록생명. 자, 남자의 경우는 X 라지 R Y인 경우 정상일 테고 X 스몰 r Y인 경우 정록생명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봐봐. 여자의 경우 정록생명 유전자를 2개를 받아야 정록생명이 나타나. 그쵸? 근데 남자는 정록생명 유전자가 하나만 있어도 정록생명이에요. 그쵸? 그렇다면은 남자와 여자 중에 이 정록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정록생명이 나타나는 빈도수는 누가 더 클까요? 그쵸? 남자가 더 크겠죠. 왜? 여자는 엄마한테도 정록생명 유전자를 받아야 되고 아빠한테도 받아야 돼. 그래서 둘 다 부모 둘 다로부터 정록생명 유전자를 받아야만 정록생명이 나타날 텐데 남자의 경우 남자의 경우 정록생명 유전자를 아빠한테서 받을 수는 없겠지. Y 염색체를 아빠한테 받으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하나만 받기만 해도 정록생명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록생명과 같은 반성 유전의 경우 이 해당하는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남자가 크다, 여자가 크다, 남자가 크다. 그래서 밑에 3번을 작성해 보면은 여자는 X 스몰 R을 2개 가져야만 정록생명이 나타나는 반면에 남자는 1개만 가지면 정록생명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록생명이 나타날 확률은 여자보다 남자에서 높다. 이렇게 이 반성유전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겠죠. 적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계도를 해석하는 방법이 등장하는데 이 반성유전일 때 유전 형질이 열성인 경우 이렇게 정록생명처럼 정록생명이라는 형질이 열성인 경우는 어머니가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으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머니는 X 스몰 r, X 스몰 r이겠죠. 그러면은 아들과 딸 중에 누가 항상 유전 형질을 갖게 되겠어요? 엄마는 X 스몰 r 밖에 줄 수 없어. 근데 딸인 경우 아빠한테서 정상 유전자를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아들은 아빠한테서 Y 염색체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록생명을 가지면 아들은 항상 정록생명을 갖겠죠. 그쵸? 그 다음에 딸이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어. 딸이 X 스몰 R, X 스몰 R이야. 그렇다면은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정록생명을 가지고 있을까? 엄마한테 이거 받고 아빠한테 이거 받은 건데 아빠가 이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정록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 해당 유전 형질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록생명처럼 열성 형질이 아니고 우성인 경우에는요. 우성인 경우 아버지가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어. 만약에 아버지가 X 여기 뭐라고 해볼까? 라지 A라고 해볼까요? 라지 A, Y야. 그렇다면은 아들과 딸 중에 누가 유전 형질을 가질까요? 아들이라면은 아들한테는 Y를 주겠죠. 그죠? 근데 딸한테는 항상 이거밖에 못 줘. X 라지 A. 근데 딸이 X 라지 A를 갖는다면 엄마한테서 뭐를 받든 이것은 우성 형질이기 때문에 딸은 항상 이 유전 형질을 갖겠죠. 그쵸? 그 다음에 아들이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 X 우성이니까 라지 A, Y라면 엄마와 아빠 중에 누가 항상 이 유전 형질을 가질까요? 아빠는 Y를 줬을 테니까 아빠는 꼭 이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엄마는 아들한테 이걸 꼭 줬을 거 아니에요? X 라지 A. 그렇다면 엄마는 이게 우성 형질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이 유전 형질을 갖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염색체 유전 중에 X 염색체 유전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록생명 유전의 가계도 분석입니다. 자, 이 가계도 분석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 가계도 분석을 하는 포인트. 그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다. 별표 좀 쳐보고. 첫 번째, 우리는 가계도 분석을 할 때 뭘 알아내야 되느냐? 그 해당 형질이 문제에 여기서는 뭐 정록생명이다. 그 전 때는 뭐 ABO식 혈액형이다. 뭐 이렇게 어떤 형질인지 알려주는데 이 특정 형질이 형질이 우성 형질인지 열성 형질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면은 우리는 이 특정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알아내야 돼요. 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 이 두 번째는 뭘 알아내야 되느냐? 이 특정 형질이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그러니까 상염색체 유전인지 아니면 성염색체 위에 있어서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알아내야 돼. 이 두 가지를 꼭 알아내야 돼요. 먼저 이 특정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알아내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일단
형질이 동일한 부모를 찾아요. 부모를 찾아라. 형질이 동일한 부모를 찾아라. 여기 가계도에서 형질이 동일한 부모는 1, 2번이에요? 3, 4번이에요? 3, 4번이죠. 3, 4번의 부모가 여기 보면 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상으로 형질이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형질이 같은 부모로부터 나온 자손을 보세요. 자손을 봤을 때 부모랑 다른 형질이 나왔어.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형질이지만 자손에게서 새롭게 나타났다면 이거는 숨어 있다가 자손 세대에서 나타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형질은 우성이고요. 써주세요. 그 다음에 자식이 가진 형질은 열성인 거예요. 열성이다. 이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인 거는 우성인 거고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새롭게 자손일 때 나타난 이 정록생명에 대한 유전 형질은 열성인 거죠. 그죠? 열성인 거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게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찾아야 돼.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찾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찾냐?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는 딸을 찾아라. 성염색체 유전인데 열성 형질을 가진 딸이라면 X 스몰 r인 경우잖아요. 유전자형이. 그렇다면은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 항상 이 형질을 나타내는 부모는 누굴까요? 그쵸? 아빠는 X 스몰 r Y일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딸이랑 동일한 표현형을 가져야 돼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가계도에서 봤을 때 6번이 열성 형질을 가진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성 형질을 가진 딸과 이 딸의 아버지는 항상 같은 형질이어야 돼.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같죠. 근데 만약에 성염색체 유전, 그러니까 반성유전, X염색체 유전인 반성유전이 아닌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이 열성형질을 가진 딸과 아버지가 다른 표현형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6번과 2번이 만약에 다른 표현형이었다면 이거는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고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정리를 해보면 열성 형질을 가진 딸과 아버지의 표현형이 다를 수 있다 라는 점. 이거를 좀 기억해 놓고 문제를 풀면은 좀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을 수월하게 알아낼 수가 있답니다. 자, 여기 가계도 분석을 같이 해볼게요. 자, 남자의 경우는 쉽게 유전자형을 알아낼 수 있죠. 남자의 경우 먼저 써보겠습니다. 정록생명인 아빠 X 스몰 r Y, X 스몰 r Y. 그리고 정상인 아빠 X 라지 r Y. 그리고 정상인 남자 5번 X 라지 r Y. 이렇게 작성하고요. 또 열성인 딸 역시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6번 X 스몰 r, X 스몰 r.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는 일단 6번 X 스몰 r, X 스몰 r이 나왔다는 거는 엄마는 항상 X 스몰 r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정상이니까
x 라지 R, x 스몰 r인 뭐에 해당한다? 보인자에 해당하겠죠. 보인자. 그쵸? 그 다음에 7번. 7번은 정상이야. 그쵸? 그러니까 x 라지 R을 꼭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아빠한테서는 꼭 이 x 스몰 R밖에 못 받겠죠. 왜? 딸이니까. 그러면은 7번도 x 라지 R, x 스몰 R로 뭐에 해당한다? 보인자에 해당한다. 보인자. 자, 그 다음에 4번은 뭘까요? 4번은 여자야. 근데 8번 아들을 보니까 x 스몰 R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은 4번은 정상인 표현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x 라지 R에 아들한테 준 x 스몰 R을 꼭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4번도 역시 보인자다. 그쵸? 보인자다. 이렇게 유전자형을 채울 수 있고요. 그러면 이 7번, 8번이 만나서 태어나는 자손. 태어나는 자손의 가지수는 어떻게 되려나? 한번 볼까요? 자, 7번, 8번이 만나. 그러면은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x 라지 R, x 스몰 r. 그리고 x 라지 R, y. 또 x 스몰 r, x 스몰 r, x 스몰 r, y. 그렇다면 이 나타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는데 유전자형이 딸은 정상인 경우 그리고 생명인 경우 딸의 경우 정상인 경우 생명인 경우 둘 다 나타날 수 있고요. 아들인 경우도 정상인 경우와 생명인 경우 둘 다 나타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정상인 경우와 생명인 경우는 총 이게 정상이고 이게 생명이니까 2분의 1, 2분의 1로 같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반성유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성유전에 대해 살펴봤고요. 좀 전에는 다인자 유전도 살펴봤었죠. 선생님이 오늘 뒤에 있는 문제까지 싹 다 풀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시간까지 72쪽, 73쪽, 74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오세요. 꼭 풀어오면서 복습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